가슴이 이빠졌기 때문에 아주 몸짱이 되겠다고 심하게 다이어트 하신 분이 계셨어요. 수술 후에 다이어트는 가능한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술 후에 한 달 동안 야간을 밥 먹듯이 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촉감이 많이 떨어지는 결과들을 보였거든요. 수술 후에 일어날 위험성에 대해서 너무 질에 겁을 먹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가슴 성형의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술 직후에 발생하는 부작용과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 발생하는 부작용들은 다른 수술에도 발생할 수 있는 염증, 그리고 피가 고이는 혈종, 그리고 체액 성분이 고이는 장액종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감각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첫 번째는 구형구축이고요. 구형구축은 보형물이 단단하게 만져지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리플링입니다. 리플링은 보거나 만졌을 때 보형물의 표면이 파도 치듯이 쭈글쭈글하게 보이거나 만져지는 현상이고요. 세 번째는 보형물의 위치 이상입니다. 보형물이 신체와 유도와의 밸런스에 적절한 위치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너무 아래나 옆이나 위나 가운데로 치우쳐져 자리를 잡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보형물이 세월이 오래 지난 후에 새거나 터지는 보형물 파열 현상입니다. 원장님, 부작용이 생기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첫 번째, 구형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환자분의 체질적인 영향도 있을 수가 있고 보형물이 들어간 위치에 피가 고이는 혈종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가장 유력하게 추측하는 것은 바이오필름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균이 보형물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활성화됨으로써 일종의 염증성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플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원인은 피하 지방층의 두께입니다. 보형물이 얕게 위치할수록 발생하거든요. 물론 보형물 자체가 좀 빵빵하게 차 있는 보형물이 쭈글쭈글한 보형물보다는 발생이 좀 덜 돼 있고 보형물이 가능한 한 깊게 위치할수록 발생률이 적습니다만 환자분들이 워낙 많이 심하게 마르신 경우에는 리플링은 실은 피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방 이식을 같이 해주는 하이브리드 성형이라든지 아니면 인조 피부 같은 것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보형물의 위치 이상입니다. 위치 이상은 무엇보다도 의사 선생님의 수술 테크닉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방해가 많이 됐다든지 덜 됐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보형물의 위치가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실은 방해가 많이 되거나 덜 되는 거는 의사 선생님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골격이라든지 조직의 타이트함 이런 거에 따라서도 같은 크기, 같은 사이즈의 보형물을 사용하더라도 방리의 범위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형물의 파열 같은 경우는 보형물 제조회사마다 다르지만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 한 10% 정도의 파열률을 보이는데 그거는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부작용이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술 후 관리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부작용의 원인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도 원인별로 좀 다를 겁니다. 일단 구형구축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 환자들한테 최소한 한두 달 동안 너무 무리하거나 피곤한 상태로 있지 않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바쁜 와중에 수술하다 보니까 수술 후에 거의 한 달 동안 야간을 밥 먹듯이 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구형구축까지는 아니지만 촉감이 많이 떨어지는 결과들을 보였거든요. 그런 분들이 몇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라고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리플링 같은 경우에는 피하 지방층 두께랑 연관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이빠졌기 때문에 아주 몸짱이 되겠다고 심하게 다이어트 하신 분이 계셨어요. 거의 한 10kg 빼신 분이 계셨는데 심한 다이어트 후에 리플링이 너무 또렷하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 다시 몸무게를 복구를 한다 하더라도 가슴 쪽만 선택적으로 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체중은 돌아왔지만 리플링은 별로 개선이 안 된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하 지방층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수술 후에 다이어트는 가능한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위치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수술 테크닉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자기 조직이 워낙 약하고 이러신 분들은 위치 이상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 속옷을 적절하게 입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목가슴이신 분들은 보형물이 오히려 더 가슴 가운데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슴 가운데로 모으는 이러한 마사지를 절대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 가슴이어서 보형물이 자꾸 옆으로 흘러내려가시려고 하는 그런 골격을 가지신 경우에는 주무실 때 보정 속옷을 좀 길게 오랫동안 착용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중요한 꿀 같은 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첨가를 해드리자면 수술 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술과 담배를 삼가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예쁜 가슴을 갖고 싶은 마음과 부작용으로 건강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충돌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어떤 마음이 더 큰가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내가 이걸 진짜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가, 수술이 옷 쇼핑하듯이 그냥 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술을 결심을 하는 것도 되게 신중해야 되겠고요. 수술 후에 일어날 위험성에 대해서 너무 질에 겁을 먹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가슴 상태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결과의 한계가 사람마다 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숙련된 가슴 전문 성형외과 원장님과 직접적으로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서 내 가슴은 어느 정도까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내 가슴에는 다른 분과 비교해서 얼마만큼 위험성이 더 많은가, 그런 거를 충분히 정확하게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나는 내가 이 가슴 수술을 얼마나 원하는가, 이 양쪽을 잘 비교해서 수술을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